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노와 증오에 대한 반응, 분노와 증오가 날 것 그대로 표출되는 상황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와의 정신치료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본질적인 어려움 중 하나이다. 이 길을 택한 많은 치료자는 정신치료 자체가 가학성, 증오, 공격성에 대한 반동 형성이라는 점에 어느 정도 이끌렸을 것이다. 가차없는 분노와 증오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은 환자를 증오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구축해왔던 치료자의 방어체계를 부식시킨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경멸로 돌아올 경우 치료자는 정신치료를 위해 감수한 모든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치료자가 정신치료 분야에 입문할 때 의식하고 있었던 이타적 소망은 이렇게 애정을 주려는 손을 물어버리는 환자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애를 쓰는 어떤 상담자나 치료자에게 가차없이 공격하는 이런 내담자를 맞이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죠. 자기는 정말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싶어서 많은 표현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화를 내는 이런 내담자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겪는 상담자들이 겪는 좌절 그리고 거기서 오는 분노 이런 것들이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이분들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자기의 액팅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이 역전이 저항이 심각하게 일어나면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내담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담자에게 보복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편하지 않게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방 눈치채지 않게 자기가 자기의 어그레션이나 공격성을 사용해서 내담자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내담자가 더 힘든 정서를 갖도록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노와 증오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현대정신분석에서는 특히 사이카틱한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는 보통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인 이론 속에서는 리비도가 자기에게 다 돌아와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정신적인 에너지나 사랑의 에너지, 리비도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얘기인 거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분열증 환자가 됐다. 이렇게 이런 사랑의 얘기처럼 들리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분이 분열증 환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 그런 그 프로이드에 대한 초기 이론을 가지고 리비도 티어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경우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서 마치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보는데 현대정신분석에는 분열증 환자가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를 대상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정신은 그런 개념으로 아니라 공격성을 대상을 향해서 사용해야 될 공격성이 대상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를 향해서 이 자기에게 공격성이
되돌아와서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자기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결국은 정신분열적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레션이나 증오, 분노의 문제로 보는 거죠. 공격성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열증 환자는 자기의 공격성이 자기의 이고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게 어떤 정신분열증 환자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격성이 자기 기능을 마비시키는, 어떤 분들은 이런 공격성이 외부로 아니면 건강하게 표출되지 못하면 이 공격성이 자기의 신체로 향했을 때 신체화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공격성이 자기의 슈퍼이고로 다 이렇게 갔을 때 그 슈퍼이고가 자아를 공격하는 현상, 슈퍼이고가 이고를 공격하는 현상이 우울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심각한 심리적인 이슈들을 이 공격성이나 증오, 분노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대 정신분석 쪽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분노로 가득 찬 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공격성으로 가득 찬 분들이라는. 그래서 이 분노들이 적절하게 어떻게 언어를 통해서 서서히 방출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게 큰 이슈예요. 그래서 이분들 사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분노를 충분하게 다룬 이후에야 사랑의 정서를 다룰 수 있다고 봐요, 보통. 그래서 사람들의 이 어려운 정서의 문제를 그냥 사랑을 해줘서 이분들에게 충분하게 사랑해주면 낫는다고 하는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 물론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이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치료자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내담자를 돕는 과정에서는 계속 이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만 드러내가지고 이분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이분이 공격성을 충분히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전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이 공격성이 어딘가로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누가 되느냐면 바로 상담자가 이 공격성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희생이 따라야만 이분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쩌면 공격성이나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주먹을 가지고 옆 사람을 가서 때리는 사람도 있고, 외부로 공격성을 향한 사람, 어떤 사람은 벽을 치는 사람도 있죠. 사람을 때리지 못해서 벽을 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공격성이 어디엔가 적절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심리 내적으로 이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되는 가장 안전한 표출 방법은 언어를 통해서 표출하는 방법인데, 그래 언어를 통해서 표출되더라도 그 대상이 누군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대상이 결국은 상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상담 세팅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의 공격성의 대상이 되어줘야 되는, 그 공격성이 액팅아웃이 아니라 언어로 이분들이 공격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도움을 이분들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 안에 쌓여있는 엄청난 공격성이나 분노, 증오를 서서히 지나치게, 이분들이 갑자기 큰 자기 있으면 이분들이 사이카틱하게 가버릴 가능성, 퇴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안전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분들의 공격성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분들로부터 오는 이 역전이를 담아낼 힘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걸 담아낼 우리가 이 컨테이너가 되지 못하, 이걸 담아낼 수가 없으면 이분들 공격성을 표출하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죽어버리는 경험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성이 표현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뇌물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분에게 아주 좋은 엄마 노릇만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분을 기분 좋게만 해서 이분들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분들이 사랑의 결핍이라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이 분노, 공격성들이 가득 차서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을 지경인 상황인데 이것이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분노나 증오에 대한 챕터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챕터가 되는 거죠. 경계성 환자를 치료할 때 경험하게 되는 공격성 전이의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특히 당혹스러운 부분은 이 공격성이 아주 사소한 도발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이다. 제1장에 언급한 부분을 전체로 일반화하는 반응은 환자가 치료자를 전적으로 좋은 또는 전적으로 나쁜 존재로 지각하는 일종의 분열에서 비롯된다. 그 어떤 이상화된 치료자라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로 눈 깜짝할 사이에 높은 단상에서 추락할 수 있다. 다음의 임상사파는 치료 세팅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환자 유, 빌이 정말 제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빌이 제 마크와 바에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두었던 이유는 저에게 진심으로 끌렸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확신해요. 빌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만 봐도 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원하기만 하면 빌을 제 맘대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빌은 제가 죄인을 질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빌이라는 남자가 자기를 몰래 흠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성 환자 U가 계속해서 늘어놓자 남성 치료자 F는 다소 지루해졌고 지금까지 환자가 하는 말들을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았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치료자는 눈을 깜빡이고는 환자의 말에 다시 집중했다. 환자 U 소리치며 제 말이 지루하신가 보네요. 선생님은 정말 저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치료자 F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환자 U 눈을 깜빡거리셨잖아요. 치료자가 눈을 깜빡인 것이 마치 아주 악독한 행동이기라도 하다는 듯이 환자는 자신이 관찰한 점을 비난의 형태로 표현했다. 환자 U 근데 여기서 어때요? 이 상황에서 이게 엉뚱한가요? 이게 어떠면 환자가 너무한 건가요? 아니면 치료자가 빌미를 줬나요? 일단 빌미를 준 거죠. 빌미를 준 거죠. 억울해 하는데 억울한 거. 사실은 환자도 억울해요. 자기 열심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듣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료자는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고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는데 지루한 태도가 잡혀 나왔다. 이게 문제는. 이분들의 무의식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멍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캐치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의식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 것까지도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무의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고는 있지만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 무의식을 사용하는 능력은 이분들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이분들 왜냐하면 무의식에 의해서 특히 프레딕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하는 이런 오랜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그 상징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언어의 세계, 그러니까 버벌 커뮤니티에 있는 분하고 이 프리버벌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은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데 우리는 언어라는 상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다이렉트리 어떤 에펙트 중심으로 자기의 불편함이나 편안함 이런 만족과 불만족 어떤 공격성과 사랑스러움 이런 원초적인 정서들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말로 뭐라고 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이분들은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화를 낸다고 우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짓이 야단 맞아서 지금 마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떠나서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죠. 환자 이후 더욱 심각하고 화난 태도로 이 치료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선생님은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우리는 누가 봐도 서로 안 맞아요. 제가 선생님 덕분에 깨닫게 된 것도 없고 선생님은 제가 가진 시기심에 대해 얘기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선생님하고는 어떤 관계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치료를 계속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요. 치료자는 속으로 탄식을 내뱉었다. 치료자가 듣고 있던 불평은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치료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익숙하고도 장황한 이야기의 일종이었다. 치료자는 환자에 의해 완전히 통제당하는 기분이었고 그래서 눈을 깜빡이거나 관심을 환자에게서 다른 것으로 돌릴 자유도 갖지 못한 채 매번 그런 행동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 치료자 F.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유 씨는 제가 유 씨를 붙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유 씨 내면에 뭔가 변해버린 것 같아요. 환자 유. 아니요. 제 내면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이 치료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런 깨달음도 주지 못하고 계세요. 제 질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저와 선생님의 관계는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치료자 F. 제가 생각하기에 유 씨에게서는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제가 눈을 깜빡였을 때는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 유. 맞아요. 선생님은 제가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세요. 저에게 신경 쓰지도 않으시고요. 치료자 F. 유 씨는 거절당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눈을 깜빡였을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보다는 제가 유 씨를 거절했다고 가정하고 계시잖아요. 환자 유. 선생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 같아요. 교육 수준도 높고 매력적이고 옷도 잘 입고 결혼 생활도 행복하시겠죠. 분명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중에 단 한 가지도 갖추지 못했어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저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은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잘해 나갈 수 있겠어요. 치료자 F. 제가 유 씨에게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자 유. 어머, 그럼 숨기고 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선생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추측만 하고 계셨던 거였잖아요. 저도 이 길을 잃고 선생님도 길을 잃은 거네요. 우리 둘 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환자의 말은 마치 치료자의 무능함에 대한 고발장처럼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죄 판결문처럼 들렸다. 치료자는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하고 가능하면 환자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럴듯한 진단들을 쏟아내 볼까 고민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환자의 비난에 점점 방어적이 되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환자가 제기하는 요구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보기로 했다. 치료자 F.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 씨에게 저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환자. 분노에 차서 침묵하고 있다. 치료자 F. 유 씨는 유 씨가 맺고 있는 관계와 외부 세계를 조율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환자 유. 저는 그래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무너져 버릴 거예요. 치료자 F. 타당한 이유네요. 하지만 유 씨는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못 본 채 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 씨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있는 일을 무의식적으로 외연화한 다음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치료자는 말을 가던 도중 자신이 환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주지화된 추상적인 설명을 제공하려는 역전의 유혹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깨닫고는 중간에 멈추었다. 치료자 F. 죄송해요. 제가 좀 추상적으로 말한 것 같네요. 환자 U. 계속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설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치료자 F.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환자가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이런 식으로 주지화된 생각을 계속 설명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환자 U. 제가 선생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선생님은 학벌도 대단하신 분이니 말이에요. 치료자 F. 유 씨가 제 설명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을 알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언가를 머리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언가를 마음으로 아는 것이죠. 무언가를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 이해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치료자가 앞서 했던 설명처럼 똑같이 추상적이었던 이 말은 환자를 만족시켜 준 듯했다. 그러나 치료자는 스스로 설교적이고 현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이 시점에 과연 투사적 동일시 과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치료자 F. 유 씨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만 집중하다가 내면의 목소리를 잃고 계신 것 같아요. 유 씨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게 될 수도 있겠어요. 이 사파에서 치료자 F는 환자로부터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환자의 과도한 예민함과 자신의 눈을 깜빡이게 된 이유에만 집중하다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환자는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에 더 심하게 분노했다. 환자에게는 외현화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치료자는 외부 세계를 조율하고 싶어하는 환자의 내적 욕구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치료자는 환자의 투사적으로 부정해야 했던 나쁜 대상과 그 대상과 연관된 부정적인 정서를 담아내는 그리스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런 다음에는 역전이로 인해 환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은 욕구에 빠지게 되었고 심리학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강렬한 정서를 관념적으로 통제하려 했다. 치료자가 활용한 전략들은 어느 것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치료자 F가 처했던 상황은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역전이 문제에 해당한다.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자라면 환자가 투사하는 나쁜 대상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사파에서 치료자 F는 환자의 상황을 열성적으로 해석하려 시도했으나 환자 U는 치료자가 자신의 투사물을 도로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앱스타인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현했다. 표했다. 이러한 순간에 해석을 시도하는 행동은 원치 않은 투사물을 없애버리고 싶은 치료자 본인의 욕구와 환자가 자신에게 한 행동을 이유로 들어 환자를 공격하고 싶은 욕구를 자신도 모르게 행동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치료자가 택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전략은 환자의 투사를 담아내고 이야기의 초점을 환자가 아닌 치료자 자신에게로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환자에게 치료자가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치료자는 환자가 표현한 자신에 대한 느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투사로 해석해 주어서는 안 된다. 환자에게 치료자에 대한 느낌을 묻는 식의 접근을 한다면 분열과 투사적 부정을 통해 고통스러운 대상 표상과 강렬한 정서를 다스리려고 하는 환자의 욕구에 공감하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 또한 환자는 치료자의 해석 시도를 나쁜 대상으로부터 당하는 공격으로만 간주할 수 있다. 치료자는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되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때 환자의 인식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환자의 투사물을 담아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이 치료자를 괴롭히는 비현실적인 행동 규범으로 간주되면 안 된다. 그런 이상적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거의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치료자는 자신의 그릇이 넘쳐 흐르는 느낌, 말하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역전의 분노가 환자에게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다음 임상 상황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 여성 환자 T, 회기에 5분 늦게 도착했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저를 도와주지 않는 선생님에게 너무 화가 나요. 선생님은 그저 앉아서 듣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치료자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별로예요. 그 순간 환자 T는 자신이 담배꽁초를 버렸던 재떨이를 뒤엎어버렸고 남성 치료자 G는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가 타면서 카펫에 구멍을 내는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치료자 G는 환자를 향한 분노가 점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환자를 바닥에 때려 눕혀버린 다음 담뱃불에 타버린 카펫에 환자의 코를 쳐박아 비비는 장면이 실제로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였다. 어느새 치료자는 자신이 12살이었을 때 동물을 학대하고 있던 어떤 남자아이가 자신을 공격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치료자는 유사한 방식으로 현재 본인이 환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치료자의 눈앞에 그을린 채로 놓여있는 카펫은 그가 애지중지해왔던 값비싼 동양식 융단이었다. 이윽고 입을 연 치료자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했다. 치료자 G, 이 카펫을 수선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진료실 안에서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 T, 화나신 거죠? 치료자 G, 그래요. T씨의 행동 때문에 무척이나 화가 나네요. 치료자가 환자에게 카펫을 수선해 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자 환자의 감정은 금세 가라앉았다. 그러나 머지않아 치료자는 환자에게 카펫 수리를 요구한 행동이 실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 회기가 되었을 때 환자는 면도칼 하나를 들고 진료실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바로 카펫에 무릎을 꿇고 앉아 원래 나 있던 구멍보다 2배 정도 크기로 구멍을 냈다. 환자 T,
카펫을 수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자는 충격에 휩싸인 채 환자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암담한 상황에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다. 얼마 후 몸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체념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환자는 마음이 심란한 상태였고 카펫에 생겨버린 구멍은 이미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 생각이 났자 그때부터 환자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치료자는 회기를 계속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회기가 끝나자 분노가 되살아났고 환자에게 보여주었던 침착하고 객관적이며 이해심 있는 반응은 실제로 느끼고 있던 사리에 가까운 분노에 대한 방어일 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제4장에서 언급했듯이 치료자는 환자에게 먼저 반응해버린 후에야 대응을 시작할 수 있을 때도 있다. 특정 환자와 치료를 지속해 나갈수록 환자가 내적 대상관계를 외현화하는 패턴이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에 치료자가 그로 인해 자극을 받을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그러나 모든 치료자는 자기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계선 환자가 표출하는 분노는 결국 치료자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환자는 치료자의 분노를 봄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다. 치료자가 자신의 분노를 숨기거나 부인하려고 하면 그 분노를 환자와 공유할 때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파괴적 성향이 강해 입원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일 경우 특정 유형의 정서 표현에는 제한을 가함으로써 병원 직원과 치료자 모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한다. 파괴적 성향의 환자가 인종차별적인 비방을 퍼붓고 음란한 말을 내뱉고 모든 사람을 경멸의 태도로 대하는 것을 용인해버리면 환자에게 일종의 자격을 부여해주게 되어 치료에 반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 용인될 수 있는 행동과 그럴 수 없는 행동에 제한을 설정을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마구잡이로 표출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환자가 직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자의 정서 표현에 아무런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경우 환자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치료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치료자가 갖고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인 경계선 환자는 일반적으로 병원 직원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며 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용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흔히 내면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신치료가 분노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얻기 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병원 직원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에서 형성되는 치료 동명을 다룬 한 연구는 치료자가 보이는 특정한 적대적 반응이 오히려 환자로 하여금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프랭크는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의 첫 6개월에 대한 분석에서 자신이 치료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기는 치료자의 인식과 환자의 증상 개선 사이에서 예상치 못했던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프랭크가 살펴본 치료자들이 보인 행동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았다. 과하게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회기 중에 오로지 치료자 자신의 관심사만 좇음, 환자에게 비판적임, 문제를 영원히 지속하려는 환자의 욕구에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임, 환자가 충분히 나아지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망이나 짜증, 불만을 표현함. 치료자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일부 환자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좋은 치료 동맹의 형성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거나 치료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입원 중인 경계선 환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개입이 환자의 퇴행을 억제하고 환자가 현실에 굳게 뿌리내리게 하고 환자의 부적응증 행동이 충족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성격상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 논의에서 강조되는 핵심이 치료자가 자신의 분노를 환자에게 자유롭게 표출해야 한다는 것에 있지는 않다. 정확히 말하자면 치료자는 자신의 실망과 분노, 짜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때로 치료자는 자신이 담아낼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적대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답지 않은 실수처럼 보이는 행동도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직시하고 타인이 떠맡아 주기를 기대했던 정서 상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 있다. 좋아요. 여기까지. 이번 사례나 이런 걸 들으면서 혹시 남아있는 생각이 있으면 좀 나누시죠. 어떻게 잘 정리를 한 것 같나요? 좀 산만한 것 같나요? 좀 산만한. 이 얘기를 예, 들으면서 이 장이 끝나질 않아서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생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게 막 펼쳐만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 저는 그 산만하면서도 또 하나는 또 안도감이 느끼는 게,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치료자는 완벽할 수 없고, 또 환자가 던져주는 그 역전이 전이 그 쓰레기에 의해서 치료자도 좌우되면서 흔들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어서 화도 내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케이스를 보면서도, 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저기 뭐 대응과 그 리스판스하고 리액션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뭐랄까요? 그게 아주 진짜 그 현장에서 말하자면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그 뭐 리스판스인가요? 그 리액션인가 네, 헷갈리는데 리스판스를 아주 뭐 리액션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 그래서 리스판스를 할 수 있도록 어쩌면은 자기 내면에서 그 뭐랄까 충분히 내적 그 말하자면은 홀딩 인바이러먼트라는 것이 자체가 내적 용량이 커져야지 이런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하지만은 그걸 표출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치료자의 어떤 역량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서를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정서를 그냥 확 내뱉어 버리면은 그다음에 생겨버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결국은 여기서 예, 여기 나오는 치료자들이 어쩌면 보면은 그, 그 짧은 한순간을 딱 놓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막 문제가 더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또 후회하는 듯한.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치료 환자를 대할 때 우리가 압박감을 느낄 만큼이나 우리는 기회가 적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쩌면은 여기 사례에 나온 사례를 몇 가지 가져오고 있는데 그 훈련이 충분히 된 분이 를 사례하고 아주 초기 상태 치료자의 사례가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리액션이 일어나야 그런데 이걸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넥트먼트나 액팅아웃 자체가 그냥 일어나는 거야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를 정당화하는 자료로 쓰면 이거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컨테인하는 능력 중심으로 이걸 중심을 잡으면서 그런데도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잘 컨트롤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의뢰 그러는 거고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한편으로 이 케이스 보면서 재떨이가 뒤집어지고 네. 그 카펫이 구멍 나고 했을 때 순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적용했을 때 만약에 제가 이 치료자의 입장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내담자의 그 어그레시브한 어떤 액팅아웃을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이 그래요. 자리에서.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인터벤션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인터벤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이걸 다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건 제 생각할 때는 이건 우리가 성찰을 분석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결정했을 때는 그건 인터벤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충분하게 꼭 오랜 시간이 아니래도 내 전문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때는
저분의 분노 표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를 내가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거 디스타니간 리스판스가 이게 조이닝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이 내는 화 못지않게 크게 화를 내주는 것이 이분이 공감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화를 낸다고 한다면 이건 인터벤션이에요. 이건 액팅아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못 견뎌가지고 바로 화를 내버린다면 이건 액팅아웃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러한 분석적인 성찰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일어나는 행동들이 그냥 치료 과정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어떤 것이 이걸 그냥 수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쨌든 치료의 세팅은 무너지는 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인터벤션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떤 인터벤션을 할 것인가 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띠어리는 있어야 된다. 다 통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의 이해는 정서적으로는 100% 이분들을 공감해 주는데 치료의 프레임이나 세팅을 깨트리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액팅아웃이나 액팅인이나 뭐라고 부르건 이넥트먼트나 이분들의 행동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게 느껴지는 역전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역전이 중에 어떤 정서는 사용하고 어떤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구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공감한다고 해서 모든 것에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이분들의 어떤 세팅을 깨트리는 행동까지 공감한다고 한다면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치료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적절한 좌절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분이 강하게 치료 세팅을 깨트려서 위험하다고 한다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내가 강력하게 그걸 제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제지시키는 것도 필요한 거죠. 이거 자체가 홀딩 인바이러먼트죠. 허용하는 게 홀딩이 아니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홀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개울가로 가는데 계속 개울가로 가다가 거의 넘어져서 빠질 수 있으면 그쪽에 가지 못하도록 내가 제어하는 거가 안아주는 거죠. 그러면 애가 마음대로 놀 수 있죠. 내가 빠질 것 같으면 엄마나 아빠가 빠지지 않게 나를 통제해 준다는 이런 안전 보장책이 있는 경우는 그 아이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데 이런 프레임을 우리가 이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말하자면 여기서 액팅아웃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러한 치료의 프레임이나 치료의 세팅, 치료의 어떤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규칙, 치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걸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분들이 무너뜨리는 거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투사역 동일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아예 우리가 먼저 이걸 개방하는 그 치료의 틀들을 우리 스스로 깨트리는 쪽으로 우리 말하자면 역전의 저항이 일어나 버려.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좀 해줘야지. 직접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되겠어. 라는 이런 쪽으로 이분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자꾸 가버리가. 그 치료의 세팅에서는 안 되는데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위험한 경우에는 그것도 일정 부분 허용이 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1시간 치료를 했는데 선생님 오늘 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1시간 더 해주세요. 라고 우기는 경우도 생겨나죠. 그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고려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그 힘든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정해진 50분이니까 우리 남은 얘기는 다음 주나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그걸 공고하게 세팅을 지켜주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한번 허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분이 힘들면 다음에 계속 주저앉아서 나 2시간, 3시간 안 나가는 상황이 일어나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불가피한 비상시에 한두 번 허용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건 치료의 세팅을 깨트리는 것을 한 번에 허용하게 되면 그 인타이트먼트로 이 사람들이 권리로 전번에 해주셨는데 왜 안 해주세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안 돼 그러면서 전번에 엄마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해줬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게 힘드는데 그래서 그 상담자가 이런 챌린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서적으로 이분들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런 공감은 충분히 하지만 치료의 세팅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분들의 액팅아웃이나 이넥트먼트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이걸 지켜내기가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 역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굉장히 힘든 사람인데 내가 비양심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싸움이에요. 우리의 역전이를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느냐 문제예요. 우리의 챌린징을 하는 그 대상도 대상에서 오는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우리 안에 있는 역전이 정서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2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2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